저는 이 사마천 사기를 비롯해서 가장 인간의 신의에 대해서 절절하게 썼던 챕터는 이 자객열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암살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자객열전을 영어로 번역할 때 Biography of Assassinator, 즉 암살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실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객이죠. 자객이란 말은 칼을 휘두르는 한 자루의 검을 쥔 자들의 이야기. 자상 그러면 칼로 이렇게 베이는 걸 말하죠. 권 86에 있고 자객과는 조금 다르지만 권 124에는 유협열전도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협객인 사람들. 이것도 자객과 상당히 유사하죠. 공이 이 자객열전과 유협열전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바로 우리는 후대 협들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한 자루의 검을 품고 주군과 부모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자객을 자처한 협들의 역사라는 거죠. 이 협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주목하고 연구한 학자도 있어요. 그걸 중국사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글을 썼던 일본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마츠부라는 역사학자인데 증현용구라는 분이 있는데 중국 고대의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에는 협들의 세계가 있더라. 이거를 이제 그의 역사용에서는 임역적 관계라 그러는데 뭐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제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오랜 생활, 야당 생활을 하고 야권에 머물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럴 때 김대중 대통령을 옆에서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도왔던 그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뭐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 집단이다 뭐 이런 말을 예전에 정치학계에서 쓰기도 하지만 일종의 그 관계가 공적 관계로 가기 전에는 협의예요.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들이 공적 관계로 그다음에 제도권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걸 가리켜 사회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고대사에서는 사회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협의 세계가 또 엄연히 있어요. 근데 이 협의 세계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나 사마천이 이 사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이면의 좀 남자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제 여협이란 말도 있긴 하죠. 여자들의 경우도 나중에 협도 있지만 사와 대비된 협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이것을 역사의 기록에 처음 남긴 것이 사마천이기도 해요. 그 자객의 일화들 제가 몇 개 그중에 뽑았는데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 중에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부분의 자객이 그렇듯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권토중대하면서 시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주군이나 또는 부모들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한 주군이나 부모를 위해서 신의를 바쳐서 자신이 그들을 보좌하거나 역할해 주는 거죠. 그 가운데는 암살의 청부를 받아서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자객을 자처하게 되는데 당시 이 진나라 합객이었던 예양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백이라는 사람의 대부에 그 청을 받아서 암살을 하게 해요. 조나라의 양자라는 사람을 암살하러 가죠. 근데 만약에 갔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자기 하나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뒤에서 명을 내리고 사주한 바로 지백도 들통날 것 같으니까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온나무에 그걸 갖다 몸에다 막 발랐대요. 그러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완전히 그 모습이 흉물스럽게 자기 스스로 고통을 참으면서 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를 속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숟가루를 막 먹어서 자기 목소리까지 막 파괴시켜가지고 목을 상하게 해서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은폐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는 이 그림은 사마천의 사기가 기원전 2100여 년경에 저술이 되고 사마천의 사기가 아름아름 사대부들이 그걸 읽게 되면서 그 고대 역사의 이야기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되면서 이 그림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한나라 때 귀족들의 무덤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벽면에다가 옛날 고사와 역사 이야기들을 돌에다가 이렇게 약간 릴리프 형식으로 막 새겨요. 이걸 화상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탁본을 뜨게 되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 한나라 때 이 화상석 그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고대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화상석 그림 보는 게 일종의 간접적 자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수레를 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승용차를 타고 딱 떠나는 조양자를 향해서 예양이 한 자루의 칼을 들고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그 모티브를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일화들은 끊임없이 중국에서 사마천 사기 후에 그림으로 재현되기도 하고 마치 그냥 거의 거지처럼 이렇게 막 자기를 숨기면서 서서히 그 조나라에 잠입해 들어가서 자기 신분을 속에다가 수출만 먹는 모습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이죠.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고 예양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날도 중국 사람들이 이 자객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자하고 때로는 그 자객의 출신지에 동상을 세우고 예양의 동상이에요. 마치 그 광인 같은 모습으로 한 자루의 검을 지금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유명한 사람으로는 협객 섭정이라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자신을 인정해준 엄중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명을 받아서 한나라의 재상을 암살하려고 들어가요. 근데 이 섭정이 정말 무력이 뛰어나고 용력이 뛰어나서 결국 한나라 재상을 죽이고 심지어 측근에 있었던 10수명의 부하들까지 죽이면서 임무를 완수했는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결을 해요. 스스로. 여러분들도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나오지만 너무 좀 적나라한 얘기라서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자기의 눈을 스스로 도려내고 자기 스스로 배를 갈라 창자를 드러내고 형체를 알 수 없게 자기를 자결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 자신의 주군이나 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자 한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이자가 누구냐? 이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죽은 것도 그런데 섭정의 시신을 저작거리에다가 이렇게 늘어놨어요. 이런 거를 사료에서는 뭐라고 써있느냐? 기어시정, 시정거리에다가 기 버려두었다는 거죠. 기어시정. 나중에 진앙 시대 때 가면 기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사형의 공식 명칭으로도 쓰여요. 기시. 바로 죽여서 그 시신을 저작거리에다가 내던지는 거죠. 굉장한 불명예스럽고 참혹한 사연이죠. 그 기시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범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 그 불우한 섭정을 너무 슬퍼한 그의 누이가 자기 동생이 시신이 저작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걸 걷어가고 싶은데 가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누군지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의 죽음을 안타까운 누이가 저작거리에 가서 저 널려있는 동생의 시신을 보고 통탄해하다가 그 동생을 보긴 봤으나 그걸 접근하면 신분이 드러나니까 그 누이도 저작거리에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정말 너무 그 비장한 이야기의 섭정의 이야기가 그 자객에 또 나오는 부분이죠.
예, 이것도 역시 화상석 그림에 한나라 때 되면 묘사가 되고 또는 만화나 정말 워낙 섭정의 용력이 뛰어나서 중국 사람들이 섭정의 그 용맹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네, 그 많은 자객들 가운데 그리고 사실 사마천의 사기 가운데 혹자들이 여러분들이 사마천의 130권 중에 만약 저에게 내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챕터 하나만 꼭 추천해 줄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하우봉기예요. 정말 그 봉기편에 있는 그 하우라는 사람 들어봤죠? 유방과 하우, 천하징패를 넘었던 그 초안지의 주인공. 하우가 정말 그 하우봉기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한다면 자객열전에 나오는 형가열전. 굉장히 정말 비장하고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형가라는 자객을 굉장한 흠모하고, 아까 봤던 영웅이라는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는데, 바로 100권 86에 있는 자객열전 가운데 형가열전이죠. 형가는 원래는 위나라 출신이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능력을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면서 피하라고 다녔어요. 이 당시에는 알아서 뽑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능력을 자기를 과시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능력을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사마천이 이런 거를 유세한다라고 했어요. 부천장님도 혹시 유세하셨어요? 당당히 국민들이 부천장님을 뽑을 때 유세를 잘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을 춘추전국 시대의 유세가라고 해요. 그래서 유세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능력을 인정받아 출세하고 높은 관직으로 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출세한 건 아니겠죠?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연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연나라 저작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불우한 인생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이때 연나라 저작거리에서 어울렸던 사람이 악인이었던 고정리라는 사람하고 같이 많이 어울리면서 그야말로 슬픔을 술과 음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점차 이런 사람들 가리켜 시정지인이라고 해요. 이걸 굳이 시정잡배라는 말로 번역하면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불우하지만 능력 있는 자들이 시정에 들어가서 은거하면서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듣자하니 위나라 출신의 형가가 연나라에 와 있다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제 아름아름 사람들을 통해 전해져요. 그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술 마시며 시간을 허송세월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연나라의 태자인 단이,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만나보자. 그러면서 단이 이 형가를 서포트하고 후원해주게 돼요. 빈객으로 맞아서 그를 지원해주는 거죠. 형가는 굉장히 태자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 지원해주다가 단이 형가를 지원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바야흐로 전국시대 말기, 바로 저 서쪽에 강력한 국가가 좀 등장하고 시시각각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고, 그 진나라에 젊은 왕이 있는데 영정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야망 어린 영정이 주변 국가들을 막 멸망시켜가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연나라도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태자단은 그 저 진나라의 왕을 암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철저히 보안과 비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찾았던 인물이 자객이었는데 이 형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단이 형가에게 진왕 영정의 암살을 부탁하고 그는 이걸 수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D-Day 날 그는 연나라를 떠나 출정을 가게 되는데, 그 연나라가 지금의 우리 요동반도, 지금 중국의 심양이라든가
요서 요동이 있는 그 부근이에요.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있는 그 부근이죠. 거기에 이제 중원으로 넘어가는 길에 거기에 이수라는 강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수강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환성을 드디어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떠나는 그 대장부 장사를 향해서 환성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선가 저 뒤에서 구슬픈 음악이 들려요. 바로 맹인악사였던 이 고전리가 맹인이에요. 맹인악사 고전리가 저 먼 발치에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슬퍼요. 그 음악이 구슬프게 울리자 형가를 환송하는 그 연달아의 배우들은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나 형가는 떠나면서 너무 슬프잖아요. 큰 뜻을 갖고 떠나는데, 그러자 형가는 사마천 자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일순 운율을 바꿔서 마치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듯 음조를 바꿔서 형가가 흥겹고 역동적인 노래를 부르며 그들과 이별하게 되는데, 사마천이 그들과 떠나면서 형가가 부르는 노래를 기록을 남겼어요. 이 노래를 누가 듣고 알았을까요?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한 100여 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 노래를 누군가 전해주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사마천이 시를 지어서 거기에 절묘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것이 유명한 바로 이수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수강변에 그들은 이제 헤어지고 환송을 하며, 내가 만약 성공하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배에 하얀 깃발을 달고 오리라. 그러면서 떠나는 이 장사를 향해 그들은 참 굉장히 슬프죠. 이제 사실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니까. 근데 저 멀리 고전리가 구슬프게 음악을 연주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노래가 이거예요. 근데 그 구슬픈 음악이 들리자 형가가 결연하게 떠나는 노래죠. 여러분 자료에도 나오죠. 바람소리 소슬한데 역수라고도 하고 뭐 한자인데 이수라고도 하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이인데요. 이수인데 이수는 차갑구나. 장사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니. 글쎄요, 이 노래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비장하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결과는 결국 진왕의 암살에 실패하게 되고, 바로 이듬해 연나라도 결국 멸망을 하게 돼요. 사마천은 내가 왜 자객열전에 이들에 대해서 썼느냐,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나오죠. 여기 보면 사마천이 바로 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자객열전에 전하는 5명의 자객은 그 뜻을 이룬 자도 있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의를 지키려는 목적이 분명하였고 또 뜻을 바꾸지도 않았다.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그걸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을 어찌 망령된 것이라고 하겠는가. 나는 이들을 기록에 남기겠다 라고 하면서 이 자객의 인물들에 대한 일종의 헌사이자 송사, 이것이 사마천의 사평에 전하는 신의를 생명으로 여겼던 협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역시 특히 형과 관련된 것은 너무 많은 모티브로 화상석에도 나오고 하늘앞에 화상석에도.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 영웅이라는 영화, 여러분 그 유명한 중국의 이연걸이라는 배우가 나중에 시황제 암살에 가게 되는데, 상당 부분 사마천 형가열전을 이용해서 나오는데, 무명씨라는 자객으로 나와서 진나라에 혈혈단신 들어가서 접근하죠.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거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연나라에
지도를 바치겠다고 해요. 그래서 연나라를 배신하고 내가 연나라의 군사기밀 지도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의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도를 한번 보자. 근데 진시 황제는 백보 앞으로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명을 내려야만 백보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도를 가져왔다니까 그 연나라 멸망을 기획하고 있는 진시황으로서는 그 지도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 지도는 비단에 그려진 지도거든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지도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가까이 오라 그래요. 드디어 백보 앞으로까지 더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 지도 안에 검은 대신 단검이었어요. 검이 좀 짧아요. 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받치는 척 하다가 검을 뽑아서 진시 황제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진시 황제가 막 도망다니면서 자기도 진시 황제도 큰 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상에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게 나오는데 검이 너무 길어서 이 검이 안 뽑혀요. 막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검을 등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거대한 장검을 든 진시 황제와 아직 황제가 아니었지만 현가랑 그야말로 그 궁중 안에서 결투를 벌이다가 현가가 휘두르는 단검이 기둥에 딱 박혀요. 뽑으려고 그러는 사이에 진왕이 검을 메어 팔을 베어버리면서 결국 현가도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바로 협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삼국지에서 바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전 누가 뭐래도 아마 한중일 동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많이 애독하는 것이 삼국지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 어때요? 한 번쯤 본인이 여러분들도 써봤거나 읽어봤거나 이 많은 고사성어가 뭐 이거 말고도 많죠? 대부분 삼국지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거기서 모티브 얻은 것들이에요. 삼고초령, 수어지교, 고육지책, 괄목상, 조조가 말했던 그 계력, 심지어 우리 성진기 교수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요. 워낙 고명하셔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퇴임한 이후에 제가 학교에 와서 오늘 뵀더니 선생님이 백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진기 교수님은 광주의 백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선생님? 네. 백미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죠.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밀접하고 생활 중에 되어 있는 이런 삼국지. 지난 600여 년 동안 동아시아가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인이 문학과 애니메이션, 영상 수많은 고전이 있는데 삼국지만큼 끊임없는 콘텐츠로 다시 재현되고 재생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학과인데 사학과 학생들 입학 면접할 때 왜 사학과에 지원하나요? 물어볼 때 10명에 한 5, 6명은 삼국지 때문이라고 해요. 삼국지 읽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게임 삼국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삼국지는 어떤 삼국지인가요? 당대 누구라도 최고의 문필가들은 삼국지를 편역하거나 그러는데 예전에 혹시 월탄 박종화 선생의 삼국지 읽으신 분들 있어요? 여기 수강생 중에는 계실까요? 아니면 누구예요? 정비석 선생의 삼국지? 대개 40대 이후는 단연 이문열의 삼국지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면 역사상 삼국지와 관련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이문열 씨라고 해요. 저 10권의 삼국지로 100억 넘는 인세를 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삼국지 강의하는데 국민대 교수인데 소설을 편역한 분이 제일 어쩌면 남는 거죠. 저는 삼국시대를 연구하면서도 혹은 저는 저를 어떻게 보시면 제가 50대 중반에 들어가는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왜 역사를 전공하냐고 혹시 물은다면 저에게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삼국지를
저에게 삼국지는 고우영의 삼국지.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고우영 삼국지의 매력이 얼마나 컸는지 10권으로 나중에 이제 일간신문에다가 10권으로 나왔는데 특히 고우영 화백, 고인이지만 고우영 화백의 삼국지의 그 역사적 관점이 굉장히 또 탁월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고우영 씨는 중국의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대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분은 장춘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한국인이지만 중국 문화에 어릴 때부터 태생적으로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전이나 삼국지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친숙하고 나중에 이제 고우영 화백이 중국의 이런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화로 옮기는데 단순한 만화가 이상의 그런 식견과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는 고우영 화백의 삼국지 역사 관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갈량, 조조, 참 그립네요. 일본에서 이 요코이 야메 시대로 일본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그 재패니메이션의 이 만화책으로 제작된 삼국지가 여기 보세요. 전 세계 8,500만 부. 그러니까 이문열 씨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벌었겠네요. 애니메이션으로든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그렇죠, 게임, 무궁무진한 매력을 주고 있는 것이 삼국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는 대부분 소설 삼국지연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은 정사 삼국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사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정사 삼국지는 사실은 3세기 후반에 유비의 그 총나라 출신인 진수라는 사람이 그냥 개인이 저술한 역사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사마시인 그 서진에서 이 진수의 삼국지를 국가가 정사로 삼게 됐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케이스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내용이 38만 장, 참 방대하죠. 그러나 다른 정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략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한말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막 격동하는 그 후한말 시대의 역사가 빈약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대부들은 사실 여러분이 소설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치국 평천하를 위해서 영웅들이 등장해서 한나라 황실을 보위하고 막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조조, 동탁, 원소, 우리가 손경 막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들의 영웅담의 이야기가 소설 삼국지연인데 실제 정사가 집필됐던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사대부는 뭐냐? 중림치령같이 은일자중하는 그 은일자중이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격동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설 삼국지연의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사 삼국지는 어디를 정통으로 삼느냐? 조조의 위나라를 정통으로 삼아요. 압도적으로 정사 삼국지는 65권인데 그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이 위나라 얘기예요. 나머지가 총나라와 오나라 얘기죠. 그리고 역사서술의 내용은 진짜 삼국시대, 즉 220년에서 280년에 해당되는 이 시대의 얘기를 그가 살았던 동시대인으로서 그가 저술한 게 정사 삼국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과는 상당한 차이죠. 거기에 비해서 소설 삼국지연이는 원말 명철시대의 나관중이라는 필명이에요. 실명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서 거의 저술했으니까 13세기 말에서 15세기 넘어가는 그때쯤에 이 소설이 저술됐어요. 그러니까 정사하고 이 소설 사이에 무려 11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 소설은 68만 자의 방대한 대화 소설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어디냐? 진짜 삼국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후한말에서 대략 208년 일어나는 적벽대전을 정점으로 해서
적벽대전 이후에 이제 곧이어서 조조 죽죠. 나중에 유비 죽고, 그 유비가 죽은 이후에 이야기는 급전직하 이제 이야기가 끝나가고, 돌아가신 주군인 유비가 죽고 그 아들 유선을 보유하면서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요. 다시 말해 소설 삼국지연의는 삼국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전 삼국시대, 삼국시대 이전에 후한말에서 적벽제전에 일어나서는 이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기도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어디를 정통으로 삼고 있죠? 유비의 촉한을 정통으로 삼아서 일통을 도모하고 거기에 수많은 군웅들이 등장해서 활약하죠.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나라를 통치하고 천하를 평정하고 그런 전통적인 육아적인 사대부의 세계관입니다. 도대체 이런 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정사삼국지와 소설삼국지에 왜 우리들은 그러면 소설삼국지연의에 그리고 이런 소설이 어떻게 그러면 전혀 다르게 작성됐느냐 이거죠. 여러 번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그 과정은 간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짤막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당대 이후에 송나라가 등장한 이후에 가서 그때 가서야 이제 서민문학이 발달하고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의 주요 소비자이자 문화의 주체인 서민들이 그 문화의 수요를 충족할 곳을 그 송대 이후의 저작거리에서 그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그런 공연 예술이 있는데 음악, 무용, 가면극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전문 이야기꾼들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였어요. 그 전문 이야기꾼들을 설화인이라고 해요.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 만담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운율에 맞춰서 노래 부르듯 이야기를 해줘요. 왜 운율에 맞춰주느냐? 왜 이야기를 해주느냐? 대부분 도시 서민들은 문맹자였기 때문에 텍스트가 없어요. 그 문맹자들인 도시 서민들을 향해서 되게 노래로 해주는 거죠. 되게 어떤 얘기들을 해줄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이 시대에 드디어 역사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 바로 이 와시 같은 곳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들 중에서 송대 이후에는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시 전통적인 육아적 질서로 많이 회복이 되고 전통적 사대부의 세계관, 다시 말해 치국평천을 위해서 또 입신양명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강조하게 되면서 이때 삼국시대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삼국시대 이야기는 정사삼국지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사람들이 어필하기 위해서는 흥미롭고 재밌고 수많은 설화인들에 의해서 각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도 되는데 결국 그 과정에 수많은 시간의 설화인들의 이야기가 각색되다가 원말 정도가 되면 몇 개의 텍스트로 이제 압축이 돼요. 버전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3가지 버전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야, 그 판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 판본은 어떨까? 그러면서 몇 개의 판본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데 송대 이후는 바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야기꾼들 가운데는 자기 판본을 돌아가면서 인쇄해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원나라 때 복건지방에서 드디어 여러 판본의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개로 정해지게 되는데 거기에 전상 삼국지 평화라는 이 판본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근데 그 원나라 말기에 과거 시험에는 매번 떨어지고 극장에 가가지고 맨날 이 공연되는 이야기를 보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 대사를 다 외웠어요. 그러다가 야, 저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전상 삼국지 평화라는 이 이야기꾼들의 판본에다가 자기가 가피를 하면서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터무니없는 건 빼버리면서도
수많은 웅장한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기가 각색해서 집필 68만 자의 방대한 소설로 쓰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소설 삼국지연의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무려 1100년 동안, 사실 그 중에 특히 송대 이후에 그 이야기꾼과 도시 서민들의 끊임없는 소통 과정에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또 그들의 호응 속에서 쌍방의 소통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국지연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게 되고 이 판본이 나오게 되자 이게 여러분들 바로 전상삼국지 평화라는 그 판본입니다. 목판으로 찍어낸 건데 잘 보시면 페이지마다 그림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여기 전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전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전상이라고 해요. 왜 그림이 들어가 있죠? 저거 글 모르는 사람도 쭉 페이지 보면서 그림을 보면 무슨 장면인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극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노래꾼들과 소리꾼들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 판본을 낸 것을 통해 글을 아는 사람은 글을 봐도 되고 그림만 보면 아 이게 무슨 장면이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명청시대 이후에 수많은 소설에서는 사파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 전통이 있죠. 이게 무대예술로 되어 있는 삼국지 적벽대전의 이야기나 경극들이죠. 결국 진수의 정사 삼국지로부터 천여 년이 더 지나 사대부들은 이걸 경시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잡스러운 얘기다. 이 잡스러운 저작거리의 이야기를 가리켜 사대부들은 뭐라고 했느냐? 소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설은 나홀이나 픽션의 번역어라기보다는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는 엉뚱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1100년이 지나 위대한 고전으로 삼국지연의가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삼국지연의의 매력은 뭐냐? 그럼 그거 허구 아니냐? 아마 역사가가 볼 때는 소설 삼국지연의의 이야기는 역사적 팩트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그게 의미가 없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소설이 만들어지는 이 수많은 과정 그리고 소설 이후에 600여 년이 넘는 동안 동아시아인들은 정사 삼국지가 아니라 소설 삼국지연의를 통해서 갖는 그 삼국지대 역사상이 이미 우리의 문화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지만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삼국지연의가 더 문화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왜 그토록 동아시아인들은 소설 삼국지연의를 사랑했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난세의 영웅들, 그 관과 보여주는 충직함, 한날한시에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으나 한날한시에 우리는 형제를 맺고 함께 죽으리라는 이 소설 삼국지연의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챕터가 도원. 바로 사실 이 소설 삼국지연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나관중이 생각한 것. 그것은 누가 뭐래도 도원결의로 상징되는 의라는 거죠. 의를 지키려던 영웅들의 그 역정, 그리고 그들은 사와 협의 세계가 교차했던 이 소설 삼국지연의의 이야기, 이게 바로 사실 가장 중요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청나라 때 회화 작가들이 그림으로 보는 소설 삼국지연의. 역시 그림만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옆에 짤막한 설명을 하죠. 이 장면은 뭐냐? 누가 봐도 도원결인지 아는 거죠. 이건 전부 청나라 때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체회 삼국지. 도원결의. 바로 저는 이것이 삼국지연의를 사랑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결국 도대체 보편적 가치의 의가 있기는 한 것인지 천도라는 것이 있는 점인지 많은 회의가 들면서 불구하고 분명히 맹자가 말했던 그런 공공의 선을 향한 보편적 가치의 의의라는 것은 분명히 시대에 따라
약간의 관점은 달라도 분명히 있어요. 가령 우리가 공정함에 대한 정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평화, 인권,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있고 또 가까운 시대에도 있었어요. 바로 사실 볼 때마다 뭉클하지만 1909년 2월 7일에 저 러시아 또 변경 지역에서 곧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빼앗길 위기에 직면한 그 시기에 구국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의로서 일어났던 기이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사실 12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청년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의사라는 말을 종종 쓰죠. 저는 이 의사라는 말이 대단히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사, 지사, 맥락에 따라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장렬한 죽음을 맞은 사람은 열사라는 말도 어울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 이들이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위가 있어요. 사실 좀 우리로서는 섬뜩하고 내가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은 이 약지의 손가락 한마디를 결연히 자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동의단지회라고 했어요. 우리는 같은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의를 나누기 위해서 손가락을 함께 자르자. 이 단지회를 결성하고 주도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는 좀 올리면 앞쪽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의사 안중근이에요. 사실 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숨기고 감추겠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항상 손가락을 자신이 잘라진 단지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이게 뭐냐? 나는 조선을, 곧 말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구국하기 위해 했던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당당하게 드러냈던 것이 그 안중근 의사의 잘려진 손가락의 저 모습이에요. 저는 이럴 때 동의단지, 참 우연 같지 않죠? 동의단지. 바로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중근 의사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 참 의사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서, 때로는 1980년 5월에 구청에서 곧 어떤 운명을 맞을지 예감하면서도 그 전날 어린 학생들을 내보내고 마지막 도청을 사수했던 분들, 그런 것도 의의를 지켰던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강의가 두서없이 한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한 역사에서의 오늘 강의에 생각한 의의를 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저도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는 분이라 소개할게요. 성남대학교에 그 국문과에 계시다가 전현하신 김춘석 교수님. 내가 이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후배 교수신데, 전에 나는 글을, 사실 본인은 별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한 수행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쓴 글이 있죠. 네, 중국에. 그 지리 역사를 겸해서 쓴 그냥 사실적인 얘기를 쓴 너무 그 글에 내가 감동받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성원 선생을 봤고 가끔 뭐 다른 일로 해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사 제끼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사실 혁의 얘기를 하는데 사마천의 사기를 주제로 한 전체 얘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실망하셨다. 딱
그래서 나는 협에 관한 이야기를 사마천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말하면 어떤 뭐랄까 풀이를 해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의의를 얘기할 때 공적 선을 향한 보편적 가치 이것이 하나의 추가되는 것이 그 내용이 의인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게 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 협에서 나타나는 말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는 열전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열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인물을 통해서 또 그 인물들이 가진 협의 어떤 언행이 보편적 선의 아니 공적 선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잘 부합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거. 이걸 좀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거. 네. 사실 그 춘추전국 시대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전국 시대는 힘의 논리가 우선하게 되고 그야말로 사적 보복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소모품처럼 쓰러져간 그런 협들도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자신은 의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 의가 정말 공정하고 아까 말한 보편적 가치의 의인진을 인지하거나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여기서 다뤘던 협들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우리 그 동시대에 과연 가치 있는 의인가? 지금 질문이 아마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사실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면 뭐 아무 쓸모없는 사실 선거적인 죽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면 그들을 역사에 그렇게 기록하느냐? 그럼에도 그런 의도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도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그야말로 표변섞게 하는 그런 당대 사회에서마저도 우직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의라고 믿고 지켰던 사람들을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기록에 남기고 싶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그 정도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보편적 의의하고 좀 거리가 먼 경우도 있죠. 결국 어느 시대나 그럴 텐데 요즘의 우리나라에서도 협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아까 김대중 선생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김대중 선생을 위해서 어떤 무조건 도왔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공적 선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협을 한 협군인들이었는가 하는. 그거는 이제 그 의가 보편성은 좀 그렇지만 비제도권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야권이죠. 그렇죠. 전혀 자기가 공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럼에도 분명히 어떤 사회에 일조하고 있는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협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협이 다 꼭 의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와 협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꼭 부합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 협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가치가 보편적 가치는 대단한 건데 차라리 그 삼국지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가졌던 그 협의 정신 그런 상당히 난 좋게 보고 있어요. 삼국지 나온 전체 인물들. 이게 이제 아까 나는 박종화 삼국지에서 이문열 삼국지까지를 다 읽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문열의 삼국지가 100억을 벌었을까요? 그게? 좀 그렇게 얼핏 듣긴 했습니다. 뭐 그건 확실하진 않으니까 뭐 제 말을 책임질 수는 없는데. 아니 그냥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재밌어요. 제가 이 교수님 그 강의를 쭉 듣다 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자객을 얘기하셨잖아요. 잘못하면 자객을 비화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남자 여자가 특별한 이야기도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로망 비슷한 그런 게 있죠. 어떤 힘과 권력에 대한 그런 로망이 조금 있다고 하면 왜 자객에 관련된 것들이 그토록 사람들이 그래도 애독하느냐 할 때 여러분 무협지는 한 번쯤 읽어보셨죠? 어떤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한계, 뭐 나약함 혹은 이런 한계를 축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슈퍼 울트라 어벤져스 같은 그런 슈퍼맨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처럼 서양에서 우리들에게는 동양적 판타지에는 그 무협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추구하는 그런 판타지가 거기 있기 때문인데 뛰어난 용력 또는 위협 그 이야기들이 자객열전 이후부터 면면이 동아시아 문화 이렇게 이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폭력을 비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가깝게 본 80년대 홍콩의 그런 느와르 문화, 홍콩 느와르 문화가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폭력배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에는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지만 이면에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그걸 문화로 표현하니까 그게 또 열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비합법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 한 가지만. 초한지 얘기를 이뤘던 항우하고 항우제 싸움에서 아마도 그 당시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항우가 무조건 이길 걸로 봤는데 항우제가 승리를 해서 같은 역사 유방이 승리를 한 그 배경을 뭘로 보십니까? 역사학자. 그거는 이제 유방의 인물의 면면을 보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일본학자 중현용도라는 맛집은 유방 주변에 있는 임엽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봐요. 또 역사학자들도 그 임엽적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우는 명문가의 총알한 명문가 집안 출신이고 자기 개인의 역량과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근데 밑에 사람을 잘 품지 않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또 실제 전쟁에서 거의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천하무적이었어요. 유방은 미천한 농민 출신이지만 자신의 개인의 능력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베푸는 걸 잘했어요. 사마천은 그거를 타인에게 희사를 잘했다. 많이 뭘 나눠주고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보면 유방은 여러 가지 부족한데 유방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변에 동생, 친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믿고 신뢰하는데 그 관계, 유방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협의 관계라고 학자들은 실제 설명을 해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점점 유방의 집단이 힘이 세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는 용인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의 용인술을 잘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타인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이 천하장패에 승리하고 군주가 된 다음에는 냉철하게 가장 중요한 관중 지방의 땅을 차지하고 항우는 자기 고향에 강소정 폐연으로 돌아가지만 유방은 관중의 땅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천하 관세를 딱 파악하고 그걸 얻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군주에 오르자 평생을 자신을 도왔던 자신의 가신 집단들, 그 임엽적 관계였던 자기 가신 집단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분봉을 해줍니다. 땅도 나눠주고 공을 해줘요. 그러나 자신이 통치하는 10년 기간에 황실의 위협이 될 만한 그 능력 있는 자기의 가신들을 하나둘 다 잘라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거기에 막 저항을 하는데도 다 잘라내요. 특히 마지막 가장 고민했던 사람이 한신이죠. 그래서 한신이 사냥할 때 그 개를 충직한 개를 가져가고 좋은 활을 가져가더니 토끼를 잡자마자 활과 화살을 벽장에 던지고 그 토끼몰이에 썼던 개는 삶아지는구나. 토사구팽의 얘기죠. 이 토사구팽이라고 사마천은 비유를 했는데 대단히 절묘한 비유잖아요. 사마천이. 그 토사구팽은 냉정한 정치 현실을 한신이 아주 비유한 거고
한신의 이불비라 사마천이 있었고 한신도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만든 거죠.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또 유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 있고 냉정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요인을 얘기하자면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단 한 가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되게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했던 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인정을 이렇게 얻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선생님, 아까 오름 가운데 부부 유별이 있었지요. 예. 남녀 유별은 아니지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성 참석자한테 질문한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 방비정 의원님께 질문을. 남자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여성이니까 정말. 저 사인이 안 맞네요. 오늘 칭찬이라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삶의 치유로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획해서 하는데 성진 교수님, 임택 청장님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명품 강사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렇게 사마천 사기열전을 통해서 의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셨고,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정신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의를 재해석해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을 또 다른 지역에 있었고 이렇게 전남대로 오셔서 광주를 보고 계시는데 외부자적 관점에서의 광주의 의와 다시 내부자로 들어왔을 때 광주의 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의원 다운 질문이요. 이미 뭐 5.18 정신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 지역 사회에서의 작은 정치 사건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한국 현대사, 한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고 거기에 핵심은 역시 아까 말했던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평화라는 어떤 국가나 문명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게 아까 말했던 보편적 가치인데 그거를 지키고자 했었던 그 80년의 그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전 세계가 사실 인정을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누구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게 물론 어떤 사회든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미 5.18 정신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마도 아직도 그 청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가해자였던 일부의 유정자들이나 그 부분들이 남아서 있고 법적 소송 문제도 남아있고 또 역사 기록에 대한 역사 기록은 이제 상당 부분 되어 있지만 논란이 아직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사에서 보면 40년 전 얘기를 왜 아직도 또 그러느냐 광주 사람들. 저도 사실은 뭐 광주 오기 전에는 아직도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광주 분들이 너무 피해의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외지인들은 그렇게 또 갖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보상 문제라든가 역사 해석 문제라든가 다 이미 복권이 됐는데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또 역시 한 12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아직도 동시대 분들이 뭐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남편을 잃고 또 실종된 분들 또 여전히 부상당해 있는 분들 그들로서는 뭐 잊으라고 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완전히 명예회복이 된 게 아닐 때 여전히 어떤 마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사마천식으로 하면 울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이미 지나간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공적으로
해명되고 밝혀질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긴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광주라는 도시와 사회가 이제 더 이상 5.18 문제만으로의 광주가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당당히 이제 앞으로 전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꼭 40년 전 5.18 문제의 발목이 여전히 잡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물론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광주는 새로운 어떤 21세기나 미래의 가치를 더 포방하면서 또 다른 광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행사 강의할 때마다 꼭 오셔가지고 저희 주최하는 사람들한테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는 그 분이 계세요. 저거 좀 수의사 개인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저쪽 그 카메라 앞에 계시는 마스크 키 검정하신 선생님 매번 오셔가지고 사진도 한번 같이 찍었죠? 예. 어디 사람 누구십니까? 제가 강주시 퇴직이겠습니다. 퇴직에 3년 되었습니다. 네? 퇴직은 3년 되었습니다. 강주시청에서. 퇴직 시청에서요? 예. 퇴직하시고 계속 놀이만 안 하시고 이런 데 오십니까? 놀다 보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항상 오셔서 이렇게 같이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광주 신청에 계시고 퇴직하시고 오시고 앞으로도 12분 더 오셔야 됩니다. 15곡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10시가 다 되어가니까 선생님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천재지변이 없는 한 모시겠습니다.